1944년 10월 프랑스 동부의 보주 산맥은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진격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톱니 모양의 험준한 상봉우리를 뚫고 말이죠. 얼어붙은 땅 한 치 한 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지형에 맞서 마치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독일 방어군과 싸웠죠. 하지만 독일군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셉 니츠라는 인물을 몰랐죠. 그들은 유령을 비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겁니다. 조셉은 미군 진영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눈은 수직으로 뻗은 지형을 훑었습니다. 황혼이 아래 계곡으로 흘러들었습니다. 24살의 그는 마음속에 두 가지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전쟁이었죠. 탱크와 소총. 그리고 그가 훈련소에서 배운 언어로 비명을 지르는 병사들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오래된 전쟁이었죠. 아파치 전사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더 고유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이 신문을 읽듯 대지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왕도가 없는 바위 표면에서 길을 추적하는 법. 백인 정착민들이 목말라 죽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법. 적대적인 영토에서 움직이는 법. 마치 대지 자체가 보호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애리조나 산맥에서 그리고 사막의 염전 풍경 속에서 배운 이러한 교훈들은 1942년 그가 입대했을 때는 마치 고대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이 프랑스 산맥에서는 그 교훈들이 생사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플래처는 아직 그의 뒤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츠는 웅덩이가 파인 땅을 밟으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조셉은 그가 도착하기 30초 전에 이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패턴으로 그를 알아보았죠. 노르망디에서의 옛 부상으로 그의 왼다리는 약간 뒤틀려 있었습니다. 플래처는 조용히 움직이는 면에서는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기보다 더 믿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술과 훈련이 본능과 경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아직 지난 4개월 동안 그 반대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셉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던 임무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마땅히 죽었어야 할 병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플래처는 그의 곁에 멈춰섰다. 찬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피어올랐다. 아직 32살이 되지 않았다.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는데 이 주름들은 4개월 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옥을 가로질러 병사들을 지휘했다. 아이오와에서 온, 텍사스에서 온 어린 병사들을 보며 전쟁은 영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은 무작위적이고 잔혹하게 다가왔다. 용기와 비겁함은 위기의 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종종 똑같아 보였다. 그는 조셉이 정찰해서 그리고 생존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다른 장교들이 조셉에게 보내는 시선을 보았다. 속삭임. 조셉이 방에 들어서면 멈추고 그가 떠나면 즉시 다시 시작되는 농담들. 플래처는 세 번째 성공적인 정찰 임무 때 더 이상 그들이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 조셉이 지형과 적의 움직임을 읽어낸 것이 플래처의 연대 전체를 구했다. 독일군의 매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매복은 그들을 학살했을 터였다. 정보 보고에 따르면 저 산맥 어딘가에 독일군 관측소가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정밀한 포격으로 지난주에 우리 보급 수송대 2개를 그리고 야전병원 하나를 잃게 만들었다. 사망자 16명, 부상자 43명.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의료품을 잃었다. 우리는 72시간 안에 주요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찾아내 제거해야만 했다. 이후 차량 내부는 매우 조용해졌다.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전문가에게 그의 평가를 자문하고 있었다. 마치 당신이 진단에 대해 의사에게 자문하거나 다리에 대해 엔지니어에게 자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조셉은 이미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래, 임무가 불가능하고 실패가 죽음을 의미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조셉은 어두운 산맥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좁고 있었다. 플래처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을 그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풍경을 읽으며 그곳의 숲은 오래된 원시림이었고 한 군대를 숨기기에도 충분히 울창했으며 소리와 빛마저 삼킬 만큼 어두웠다. 독일군들은 선택을 아주 잘했다.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골라 공격자들을 살상구역으로 유인했고 정면 공격을 자살 행위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도 흔적을 남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칠 작은 징후들이었지만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들은 소리치고 있었다. 낮 동안의 연기 패턴은 요리용 불과는 미묘하게 달랐고 무선 장비 발전기에서 나오는 특유의 안개가 있었다. 특정 계곡에서 새들의 행동은 정기적인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었고 높은 산등성이에서 둥지를 틀어야 할 맹금류도 없었다. 사소한 일들, 아파치족의 방식이었다. 백인 장교들이 미신이라고 일축할 만한 세부 사항들, 그런 세부 사항들이 그들을 살려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들은 북동쪽에 있다. 아마도 약 6마일 떨어진 곳에 산등성이가 하나 있는데 전체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다. 포병 관측의 완벽한 시야지.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숨어 있고 싶다면 그곳이 내가 갈 곳이다. 조셉의 목소리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미묘한 악센트와 군대식 영어의 단조로운 어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검은 돌덩이 같았다. 저녁 하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달은 수십 개의 지층과 같은 하나처럼 보였다. 내가 지형과 전술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플래처는 지도를 꺼냈다. 빨간 천으로 덮인 손전등으로 지도를 살폈다. 야간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 그곳은 적진이야. 거친 지형이지. 길은 없고 눈에 띄는 길목에는 아마도 지뢰가 있을 거야. 우리에겐 소규모 부대가 필요해. 빠르고 조용히 움직일. 밤중에 독일군이 통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산맥을 돌파해야 해. 플래처는 조셉을 보았다.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한 민족의 축적된 지혜였다. 수십 년간 미 육군과 대치해왔다. 오직 땅과 지식,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인내심으로. 자네 생각은 야간 침투 방식인가? 조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경로를 그렸다. 장애물과 기회를 식별하고 시간과 위험을 계산했다. 그들은 보초를 세울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경로만 감시할 것이다. 군사교리는 작은 오솔길과 계곡을 이용하라고 말한다. 동쪽으로 협곡을 가로지르는 개울이 있다. 물은 소리를 감추고 바위는 너무 위험할 것이다. 지뢰를 설치하거나 중무장 순찰을 할 수 없다. 그들은 이곳을 통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초승달이 뜨기 전에 침투한다. 그들이 우리가 같은 산맥에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그들 위로 도달할 수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1880년대에 미 기병대를 상대로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다. 병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로를 찾아 그들이 결코 감시하지 않는 방향에서 타격하고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형으로 사라지는 것.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셉이 기병대의 후손들을 위해 다른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플래처는 다시 지도를 연구했다. 그의 전술 훈련은 조셉의 판단을 신뢰하는 본능과 충돌했다. 협곡을 통한 방법은 서류상으로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좁은 통로에서 6명이 기관총 하나에 갇혀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조셉은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플래처가 보지도 못하는 위험까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몇 명인가? 6명, 자네와 나, 의사 해리슨 리브스, 통신병 휘틀록, 그리고 폭파병 코발스키. 조용히 움직이기에 충분히 적고 임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히 많다. 그가 격렬해진다면 조셉의 전술적 사고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었다. 전력 경제의 전통, 형성하다. 아파치 전사 집단은 항상 소규모였습니다. 빠르고 파괴적인 맹공격. 그리고 적이 반격할 틈도 없이 사라졌죠. 미 육군은 그에게 수류탄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전기, 좌표와 현대 무기를 이용해 이 원칙들을 적용하는 법을 말이죠. 이 조합은 치명적이죠.
플래처는 계획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일부는 더 큰 부대와 더 많은 화력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육과 일치하는 정규 전술을 하지만 웨스트포인트는 그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워일 산맥에서 고지를 점령한 적과 싸우는 방법을 말이죠. 조셉은 대대로 전해지지 않은 불가능한 지형에서 불가능한 역경과 싸운 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팀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는 22시에 출발합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배우고 말하게 된 것을요. 교리를 맹신하도록 훈련받은 직감 대신에 말이죠. 장교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조셉. 조셉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산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생각은 어두운 풍경을 일궈냈죠. 저기 어딘가에서 독일 병사들이 밤을 맞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에 대해, 그들의 훈련에 대해, 그리고 기술적 우월성에 대해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들에게는 무전기, 포병 좌표, 방어 진지가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 명의 아파치 정찰병이 마치 할아버지의 언어로 쓰인 책처럼 그들의 산맥을 읽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자신감 속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방어를 뚫고 나아갈 길을, 그들의 강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꿀 방법을 말이죠. 2시간 뒤 6명이 야영지 가장자리에 모였습니다. 헐거운 벨트나 잊은 물건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병사들은 의식처럼 신중하게 장비를 점검합니다. 마이클 해리슨 중위는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의료용품을 확인합니다. 그의 손은 촉각을 통해 붕대와 모르핀 담배를 하나하나 옮깁니다. 28세의 이율사는 교과서를 채울 만큼의 상처를 보았고 묘지를 채울 만큼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자랐으며 아파치 영토와는 미국 어디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아들인 그는 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은 산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설을 읽는 것보다 더 잘 조셉의 침묵을 읽는 법을요. 아파치 정찰병이 가만히 집중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이 그가 감지하는 것에 달려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미 리브스 일병은 19세지만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8개월 전 떠나온 네브래스카 농장의 부드러움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가 소총을 점검할 때 그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완전히 공포 때문은 아니었지만 공포 또한 분명히 있었고 그보다는 행동 전의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폭력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는 전투에서 사람을 죽였고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았으며 전쟁이 영광스럽고 깨끗해 보이게 하는 뉴스 보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간 작전은 여전히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적을 숨기거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어둠. 그는 조셉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조셉은 정찰병들이 불가능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신뢰가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 뿐이죠. 엠브로스 히틀록 병장은 무선 장비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누르는 정교함으로 주파수를 조절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전쟁이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그가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었다. 휘트록은 조용했다. 그는 전문가이자 말하기보다 관찰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하는 병사였다. 그는 버몬트주의 산에서 자랐다. 이 산들보다 작았지만 충분히 비슷했다. 그는 도시 소년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지형을 이해했다. 그는 처음에 조셉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그 이야기들은 그들을 죽은 듯이 보이게 했고 과거의 유물, 박물관의 호기심 거리처럼 여겼다. 현대의 병사가 아닌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개월간의 관찰, 그리고 조셉의 활약은 이러한 가정들을 산산조각냈다. 이 남자는 전술 천재였다.
사관학교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대의 지식과 현대 전쟁을 결합했다. 그들은 그 기반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등병 스탠리 코왈스키는 폭파 전문가였다. 펜실베이니아주 석탄 지역 출신의 땅딸막한 남자였다. 그가 폭발물을 이해하는 방식은 조셉이 지형을 이해하는 방식과 같았다. 그는 12살 때부터 폭파 작업을 시작했다. 광산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수학적 정밀함으로 암석을 읽고 폭발물을 계산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으르렁거림과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소통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완벽했다. 코왈스키가 폭발물을 설치하면 그는 정확히 당신이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방식으로 폭파시킬 것이다. 그는 조셉을 존경했다. 왜냐하면 정찰병인 그가 그의 폭파 전문 지식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왈스키도 마찬가지로 조셉의 지형, 전문 지식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의 전문적인 존중. 그들은 수년간의 경험에서 오는 숙련도를 이해했다. 훈련 교범만이 아니었다. 플래처가 브리핑을 했다. 지도를 펼치고 임무 목표를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 조셉을 알고 있었다. 일단 전선에 도착하면 그가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지금 플래처는 계급이 있었다. 하지만 조셉은 그들을 살게 할 지식이 있었다. 아직 그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부대 장교 절반보다 나았다. 그들은 교리를 따르다 죽는 것을 선호했다. 현실에 적응하며 사는 것보다. 서쪽의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자 그들은 출발했다. 6개의 그림자가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조셉을 반기는 어둠 속으로. 여기 숲은 매우 빽빽했다. 덤불이 우거지고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다. 소음을 만들고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었다. 조셉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그곳을 헤쳐나갔다. 마치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그의 발 아래 길을 찾아 장애물을 피하며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줄로 뒤따랐다. 그가 밟은 곳을 밟고 그가 움직일 때 움직였다. 그가 멈출 때 멈췄다. 처음 이 마일은 미국인들이 장악한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종말 속의 통제란 다음 5분 안에 총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운이 좋으면 10분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조차 조셉은 완전한 전술적 인식으로 움직였다. 전선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안전지대가 오늘의 살상구역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겉보기에 느려 보이는 속도로 보폭을 정했다. 1마일을 이동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거친 숨을 내쉬지 않고. 이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에너지 보존과 지형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숲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말이다. 리브스는 한 번 발을 헛디뎠다. 나뭇가지를 잡고 몸을 지탱했다. 정막 속을 총성처럼 갈랐다. 모두가 즉시 얼어붙었다. 명령이 필요 없이 방어 자세를 취했다. 무기가 준비되었다. 눈은 위협을 찾아 훑었다. 조셉이 주먹을 들었다. 절대적인 정지의 신호였다. 팀원들은 경계태세로 돌변했다. 보이지 않고 소리 없는. 그들은 1분을 기다렸다. 2분, 5분. 바람과 높은 나뭇가지 외에는 멀리서 영토를 주장하는 올빼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셉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사냥꾼들이 갈고 닦은 감각으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들은 먹잇감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자연 세계를 읽어 생존해왔다.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들었다.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경보음은 들리지 않았다. 작은 동물들의 갑작스러운 침묵도 없었다. 새들의 울음소리 변화도 없었다. 숲 바닥을 밟는 부츠 소리도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먼저 리브스에게 돌아갔다. 달빛이 땅에 닿는 곳을 보라. 가장 어두운 곳을 밟아라. 조셉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하지만 리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코끝이 찡긋했다. 달빛은 깨끗한 땅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마른 나뭇잎. 내 발소리를 배신할 마른 나뭇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림자는 장애물을 의미했다. 하지만 장애물은 수분을 의미했다. 이끼는 침묵한다. 이것은 직관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가 너를 살려줄 때까지는,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조셉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일반적인 가정을 뒤집고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정이 막 지난 후 조셉이 이미 확인해둔 개울에 도착했다. 협곡은 그가 예측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좁은 바위 틈새로 물이 만년 동안 산의 화강암에 길을 새겨 넣은 곳이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자연스러운 흰색이죠. 소음이 그들의 접근을 감춰줄 겁니다. 대화와 장비 소음까지요. 하지만 이는 동시에 위협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소리로 적을 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셉이 손짓으로 대형 변화를 지시합니다. 단일 대열, 5m 간격, 무기 준비, 눈은 최대한 경계. 귀가 제 기능을 못하니 말이죠. 그가 선봉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만한 어둠 속에서도 지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야간 시력이 애리조나 사막에서 단련되었으니까요. 달 없는 밤은 완전한 암흑을 의미하는 곳에서 말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을 뜻하는 곳. 협곡은 위험합니다. 바위와 급작스러운 낙하가 악몽처럼 펼쳐지죠. 물 한 개가 모든 것을 뒤덮어 가장 추운 곳에는 얼음층을 만들었습니다. 조류와 그 외의 것들 모두 마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바위는 무게에 흔들리고 안전해 보이는 손잡이는 잡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물 자체도 빙하가 녹은 물이라 너무 차가워서 몇 분 안에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히 빨리 빠진다면 바위에 부딪혀 익사하기 전에 뼈가 부러질 겁니다. 조셉은 마치 그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바위 위에서 발이 설 곳을 찾고 어둠 속에서 손은 필요할 때마다 정확히 나타나 붙잡습니다. 몸은 무의식적인 우아함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부터 숙련된 등반가마저 겁먹게 할 만한 산을 오르내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다른 이들은 그의 정확한 경로를 따릅니다. 그가 밟은 곳을 밟고 그가 잡은 곳을 잡습니다. 그의 경로를 믿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 드는 지형을 통과하는 유일한 안전 통로라고. 해리슨 박사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부츠가 조류로 뒤덮인 바위 위에서 접지력을 잃고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15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꽁꽁언 물속으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나고 시체는 그대로 휩쓸려갈 터였다. 그때 조셉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며 또다시 의사를 놀라게 할 힘으로 해리슨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는 침착한 동작으로 해리슨을 낭떠러지 끝에서 끌어올렸다. 해리슨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울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움직였다. 두려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는다면 그때 찾아올 감정이었다. 3시간 후 그들은 협곡에서 벗어났다. 무릎 아래는 흠뻑 젖어 있었고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추위로 인해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총 한 번 쏘지 않고 독일 영토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은,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셉은 엄폐물을 제공하는, 관찰을 피하며 은폐를 제공하는 무작위 수색으로부터도 숨을 수 있는 바위들 사이에서 멈추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방어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위치는 완벽한 탐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플래처는 붉은 필터를 씌운 손전등으로 지도를 확인했고 조셉은 앞쪽 지형을 살폈다. 그의 눈과 본능은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읽어냈다. 능선은 이제 매우 가까웠다. 아마 2마일 정도. 하지만 2마일은 임무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될 터였다. 그들의 관측소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으니 말이다. 독일군은 순찰대와 보초를 배치했을 것이고 쉬운 접근로에는 지뢰를 깔았을 수도 있다. 방어 진지에는 분명히 중첩된 활용망이 구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자신감이 넘치겠지만 결코 부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련한 병사들은 철저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오랜 전쟁을 버텨왔다. 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치명적일 것이다.
조셉은 눈을 감았다. 보통의 청각을 뛰어넘는 집중력으로 귀를 기울였다. 전쟁 전 그의 할아버지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가르쳐준 방식이었다. 세상이 불꽃과 금속, 그리고 산업적인 죽음으로 폭발하기 전의 방식. 그곳에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듣는 것이었다. 숲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작은 소리들의 맥박. 시각보다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냈다. 곤충들의 소통. 작은 동물들이 덤불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고 새들은 밤을 맞아 보금자리를 찾는다. 바람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서로 다른 음색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인간이 그 공간에 들어서자 그 리듬은 미묘하게 변화했다. 포식자들은 침묵했다. 잠재적 위협에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먹잇감들은 긴장했다. 움직임 패턴은 편안함에서 경계태세로 바뀌었다. 숲조차도 숨을 죽였다. 침입자가 위험한지 지켜보기 위해 기다렸다. 저기 북서쪽 방향, 아마 400야드 정도, 무언가가 자연의 패턴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존재에서는 안 될 리듬 속에 빈틈을 만들어냈다. 조셉은 눈을 뜨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플래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저 어둠과 나무들 뿐이었다. 그의 눈은 깊은 숲의 밤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건 뭐야? 보초 자리. 두 사람이 위장한 위치에서 우릴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주된 오솔길을 따라 올라왔다면 그들이 취했을 방법이지. 조셉은 절대적인 확신으로 말했다. 어떤 의심이나 한정 없이. 그들은 이미 그곳에 3시간 정도 있었어. 숲이 그들을 거의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바람이 그걸 그들에게서 멀리 날려보냈지만, 하지만 그는 거기 있어. 한 명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자세를 바꾸고 작은 소리들을 내고 있었다. 신병이거나 기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 플래처는 최대한 느껴보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시각도, 인간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나 냄새도. 해리슨 박사는 길을 걷는 요셉의 이해를 완전히 습득했다. 그저 자신의 소총을 점검하고 지시를 기다렸다. 휘틀록은 무전기를 조절했다. 임무에 문제가 생길 경우 포병을 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브스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단호해 보였다. 두려움을 느낄 만큼 충분히 어렸지만 동시에 충분히 노련해서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었다. 코얼스키는 그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바위처럼 침착하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폭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조셉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들의 위치는 다음 반 마일의 접근 경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면 2시간 더 걸릴 것이고 그들의 위치에 대낮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임무 실패와 어쩌면 죽음을 의미하죠. 우린 그냥 뚫고 지나갈 거야. 조용히 처리할 겁니다. 그는 플래처를 쳐다보며 오직 장교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을 기다렸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상사님. 플래처는 이전에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매번 조셉의 말이 옳았다. 아파치 정찰병의 직감을 믿을 때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임무를 완수했다. 플래처가 망설이거나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대원들이 죽거나 임무가 실패했다. 그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훈련보다 조셉의 판단을, 자신의 경험보다도 자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도 말이다. 이는 겸손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고 싶어? 조셉은 앞쪽의 어둠을 살폈다. 그의 전술적 사고는 현대 전쟁과 수세기 동안 그의 부족을 살아남게 했던 고대 사냥 기술을 하나로 겹쳐놓았다. 해리슨과 제가 앞으로 나설 겁니다. 소리 없이 그들을 처리할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15분 동안 기다리세요. 만약 총성을 듣는다면 협곡으로 철수하세요. 그리고 능선 좌표의 포격을 요청하세요. 15분 안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부대 단위로 함께 공격한다. 관측소. 플래처는 팀이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규정상 너희는 뭉쳐 다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대 응집력을 유지하라. 서로를 지원하라. 하지만 그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2명이 움직이는 것이 6명보다 조용하다. 들키지 않을 더 좋은 기회가 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4명은 여전히 임무를 완수하거나 탈출할 수 있다. 다음 날을 기약하며 다시 싸울 수 있도록 그는 잠시 요셉의 어깨를 쥐었다. 이 제스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15분. 조심해. 요셉과 해리슨 의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듯. 한순간은 거기에 있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사라졌다. 플래처는 시계를 쳐다봤다. 빛나는 바늘은 0시 40분을 가리켰다. 그는 무기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며 자리를 잡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눈으로 훑었다. 결코 들려오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옆에서는 리브스는 숨을 너무 빨리 쉬었다.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이 그의 피 속에 뒤섞여 그의 손을 미세하게 떨게 만들었다. 휘틀록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전기 컨트롤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 밤이 혼돈으로 폭발할 때를 대비하여 화력 지원을 요청할 준비를 했다. 크발스키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에너지를 아끼며 그의 기술이 필요해질 순간을 기다렸다. 요셉은 숲속을 움직였다. 해리스는 그의 뒤 5m 지점에 있었다. 그의 발걸음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며 이 의사는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걷는 법을 배웠다. 체중을 싣기 전에 땅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숲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웠다. 숲속의 침입자가 아니라. 하지만 요셉의 옆에서는 그는 여전히 코끼리 같다고 느꼈다. 도자기 상점에서 날뛰는 요셉은 그저 새로운 위치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두 지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의 통과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흔들지 않았다. 이것은 불안하면서도 인상 깊었다. 마치 마술을 보는 것 같았다. 결과는 기술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정상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10분 만에 300야드를 이동했다. 불가능할 정도로 느린 속도로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어떤 관찰자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였다. 조셉이 주먹을 들자 해리스는 중간에 멈춰 섰다. 천천히 발을 내려놓았고 소리 없이 동작을 마무리했다. 숨쉬지만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변했다. 조셉이 앞으로 손짓하자 해리스는 마침내 보게 되었다. 400야드 밖에서 정찰병이 오직 소리와 직감만으로 감지했던 것을 위장된 진지가 쓰러진 나무 안에 지어져 있었다. 2명의 독일군 병사가 어둠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히 알아도 말이다. 그중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는 빛이 가려지도록 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것은 작은 규율 위반이었지만 지루함, 추위, 그리고 일상적인 거짓된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 명은 상안경으로 숲을 훑어보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숨결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전문적이고 경계심이 강했지만 방향을 잘못 보고 있었다. 군사 규정에서 말하는 가능한 공격 경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조셉은 해리슨이 읽는 법을 배운 수신호로 작전 계획을 지시했다. 마치 언어처럼 말이다. 해리슨은 상안경을 든 병사를 처리할 것이고 조셉은 담배를 피우는 병사를 처리할 것이다. 동시에 조용히 진행되어야 했다. 실수나 망설일 여유는 없었다. 만약 어떤 병사라도 소리를 내거나 경고를 외치거나 총을 쏜다면 전체 임무는 실패할 것이다. 감시 초소가 경고를 받고 증원군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 것이며 6명의 미국인들은 적대적인 산악지역에서 쫓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지형을 꿰뚫고 있었고 병력에서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해리슨의 입은 바싹 말랐죠. 진정하려 애썼지만 심박수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의 총알이
양방향으로 날아다니는 총격전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사고를 지배했죠. 자신을 향해 쏘는 적에게 총을 겨누는 것. 생존 본능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을 자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다른 인간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들의 목숨을 끝내는 것이었죠. 마지막 순결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하게 말입니다. 원거리 전투가 아닌 친밀하고 끔찍한 방식이었죠. 그는 조셉을 보았습니다. 망설임도, 의심도, 도덕적 갈등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전쟁만이, 냉혹한 계산 속 집중과 필연성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밤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미국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16명을 죽이고 43명을 다치게 한 포격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중인 적군 병사들입니다. 전쟁은 그들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생존을 대가로 말이죠. 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내키지 않는 마음을 억누르며 필연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포위하기 위해 지형과 어둠을 이용해 움직임을 감췄습니다. 조셉은 구름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기보다는 부재에 가까웠죠. 시야 가장자리에서 포착할 수 있었지만 정면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 없는 것. 담배를 피우던 독일군은 그가 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죠. 경고의 순간이나 반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순간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미넨에 사는 그레타라는 이름의 소녀를 생각하며 전쟁이 과연 추위가 그들 모두를 죽이기 전에 끝날지 궁금해했죠. 이 얼어붙은 산악지대에서 말이죠. 다음 순간 한 손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한쪽 팔은 그의 목을 휘감았다. 외과적 정밀도로 그의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했다. 이건 아파치 전사들에게서 배운 기술이었다. 그들은 현대 군사 격투 기술이 존재하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완성한 기술이었다. 소리 없는 사륙. 그는 3초 동안 몸부림쳤다. 순수한 본능에 따라 몸이 경련했다. 손은 그를 붙잡은 팔을 향해 핥히고 발차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의식이 희미해졌다. 그는 무기력해졌다. 조셉은 그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맥박을 확인했다. 그저 의식을 잃었을 뿐. 그는 10분 안에 깨어날 것이다. 그는 두통과 함께 동료가 사라졌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감시초소는 파괴되어 있을 테고 그때쯤이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해리슨이 목표물에 도착했을 때 독일군 병사는 막 쌍안경을 내려놓고 눈을 비비려던 참이었다. 몇 시간 동안 어둠을 응시하느라 지쳐 있었던 것이다. 의사로서의 훈련이 발동했다. 손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기술은 자동적으로 행해질 때까지 훈련되었다. 팔은 목 주위를 휘감았다. 손은 입을 막았다. 경동맥의 압력이 가해졌다.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했다. 독일군 병사는 몸부림쳤다. 해리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 몸을 비틀고 벗어나려 했으며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손을 뻗었다. 해리슨은 버텼다. 압력을 유지하며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세며 마침내 독일군 병사가 무기력해질 때까지 해리슨은 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떠한 고요한 공기 속에서 퍼질 수도 있는 소음도 피하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손가락을 떨게 만들었다. 그는 독일군 병사가 의식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죽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조셉이 그의 곁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며 유령이 실체가 되는 것처럼. 그는 힐끗 보고 해리슨의 작업을 확인했다. 맥박을 짚어봤다.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의식을 잃었다. 죽지 않았어. 잘했어.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해리슨이 뒤따랐다. 방금 손에 쥐었던 생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이 전쟁임을 기억하려 애썼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그들은 15분 기한 2분 전에 돌아왔다. 플래처의 위치로. 아직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안도감이 그를 휩쓸었다. 그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긴장감이 그의 어깨에서 풀려났다.
팀은 이제 하나의 온전한 단위로 앞으로 나아갔다. 중립 초소들을 지나 독일 관측 초소에 대한 최종 공격에 돌입했다. 새벽까지 3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을 다 써가고 있었다. 그들은 목표물을 타격해야 했다. 그리고 낮이 되어 산맥 속 모든 독일 병사들에게 그들이 모두 보이기 전에 철수해야 했다. 사냥꾼에서 사냥당하는 자로 바뀌기 전에 조셉은 불가능해 보이는 경로로 그들을 산 위로 이끌었다. 좁고 비좁은 사각지대와 자연 엄폐물을 활용하는 경로였다. 군사공학으로도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일련의 암석 지형은 위에서 오는 엄폐물을 제공했으며 산꼭대기에서의 관측을 막아주었다. 지그재그식 경로, 독일군 진지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지형을 통과하는 산맥 자체의 지형을 활용하여 은폐를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바위밭을 통한 공격은 그들이 독일군 진지 50m 지점에 도달하게 했다. 직접적인 관측이나 화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플래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왜 아파치 전사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 남서부를 공포에 떨게 했는지, 왜 수천 명의 병사와 수년이 걸렸는지, 고작 수백 명의 전사들을 마침내 무찌르는데 이것은 야만성이나 광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형과 전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었다. 일반적인 군사 규율을 서투르고 뻔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것은 모든 장점을 활용했고 모든 약점을 최소화했죠. 이것은 경찰관 자체를 하나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관측 초소, 요제프가 예측했던 바로 그곳에 산꼭대기 바위 속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강화된 요새였죠. 폭격에 대비한 상단 엄폐물이 있었고 쌓아 올린 돌담은 소화기 사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했으며 사격구는 아래쪽 전체 계곡에 대한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었죠. 플래처는 상한경을 통해 최소 8명의 병사를 세어보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병력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부분적으로 지하인 벙커 구조물 내부에는 안테나 배열을 갖춘 무선 장비와 고성능 광학 장치를 갖춘 화력 관측 장치가 있었죠. 탄약고와 보급품 저장고까지. 이곳은 단순히 관측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전선 지휘 센터였고 전 부문의 독일군 방어 작전을 조율하는 지휘부였습니다. 이미 미군의 공격에 파괴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었죠. 수 주간의 포격으로 이곳을 파괴하면 독일군의 포격을 무력화시켜 다가오는 공격에서 수백 명의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요새에서 8대 6의 불리한 승산은 기습 공격을 한다 해도 역부족이었죠. 플래처는 돌격 옵션을 계산하며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았지만 모든 시나리오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제프가 그의 팔을 건드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순찰대가 관측 초소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4명의 병사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정기적인 수색을 하고 있었죠. 소총을 휴대하고 이것을 이미 100번 이상 아무 일 없이 해봤던 사람들의 무심한 자신감이 넘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자신들의 위치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고 지형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꼈기에 요새 밖으로 병력을 보낼 수 있었죠. 이 자신감은 그들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요제프의 계획은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 간결함 속에서 우아하면서도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순찰대를 기습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제복과 장비를 빼앗고 돌아오는 순찰대인 척 감시 초소에 접근한다. 어둠 속에서 올바른 윤곽과 장비를 갖추고 독일어로 정확한 암호를 말한다면 보초병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순찰대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류탄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 아주 위험한 작전이었다. 일촉즉발의 타이밍과 독일군 병사들의 일상적인 익숙함으로 인한 방심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회였다.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 정면 돌격을 감행하지 않고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치를 점령하는 것이다. 그들은 좁은 오솔길에서 부분적으로 매복을 설치했다. 순찰대는 2개의 큰 바위 사이를 일렬로 지나가야만 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좁은 공간은 움직임을 제한하고 상호 지원을 막았다. 조셉과 플래처는 한쪽을 차지했고 바위와 덤불 뒤에 숨었다.
해리슨과 리브스는 반대편을 차지했다. 무기는 준비되었지만 안전장치는 풀려 있었다. 총성은 감시 초소에 경고를 보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휘틀록과 코왈스키는 예비 상태를 유지하며 지원하거나 매복이 실패할 경우 임무를 완수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독일 순찰대가 다가오면서 독일어로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들은 편안하고 경계심이 없었다. 소총은 손에 쥐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있었다. 이들은 이 순찰 경로를 100번도 더 지나갔을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미군들은 몇 마일 떨어진 계곡에 갇혀 있었고 너무 신중하거나 너무 무능해서 불가능한 지형을 통해 야간 기습을 시도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의 전쟁은 지루하고 춥고 불편했지만 러시아 전선이나 연합군의 폭격 아래 절망적인 싸움을 벌이는 독일 도시에 비하면 안전했다. 이곳은 좋은 보직이었다. 순찰대는 살상구역으로 진입했다. 4명이 일렬로 걸어왔다. 전술적 움직임을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였죠. 하지만 대화하기에는 딱 좋은 거리였어요. 조셉의 손이 모두가 기다리던 신호를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6명의 미군이 솟아올랐습니다. 복수의 망령을 향해,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을 향해, 죽음 자체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는 것을 향해 모든 것이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독일군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모든 일이 벌어졌죠. 조셉은 선두에 선 병사를 붙잡았습니다. 팔로 목을 휘감고 그 병사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숨통과 혈류를 끊어버렸죠. 플래처는 두 번째 병사를 잡았습니다. 전투용 칼로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해리슨과 리브스는 동시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병사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훈련했던 기술이지만 결코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기술이었죠. 맨손과 칼로 근접 살인을 하는 것 말이에요. 4명의 병사가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뇌가 일상적인 순찰에서 치명적인 매복으로의 전환을 처리하기도 전에 말이죠. 이것은 효율적이었고 잔인했으며 또한 필요했습니다. 전쟁의 추악한 계산법이죠. 4명을 빠르게 죽이는 것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플래처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시체에서 독일군 제복을 벗겨내면서도요. 그가 입힌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웨스트포인트에서 상상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와 규정으로 해결하는 깨끗한 전술적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은 군사적 필연성이라는 옷을 입은 살인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고결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계산 속에서 생명을 끝내는 것이었죠. 이것은 전략적으로는 타당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옳았죠.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수적으로 그리고 무장도 부족할 때 이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기습을 이용하는 거죠. 지형과 적의 추측을 이용해 그들을 상대해야 했죠. 필요한 일은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의 무게를 감당하며 계속 나아가야만 했죠. 대안은 실패뿐이었으니까요. 실패는 더 많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저 미군들의 죽음뿐이었고요. 독일군들의 죽음이 아니라요. 5분 뒤 독일군 제복을 입은 4명의 인물들이 감시 초소에 접근합니다. 정기 순찰을 마친 사람의 피로감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죠. 플래처는 입고 있었습니다. 순찰 대장에게서 빼앗은 큼직한 코트 한 벌을요. 계급장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죠. 조셉은 슬픈 작가의 제복을 입었지만 그의 어깨에 맞지 않았죠. 그의 체격에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멀리서 보면 그는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해리슨과 리브스가 이 그룹을 완성했죠.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미국인 특징까지도요. 휘틀록과 코왈스키는 크게 우회했습니다. 감시 초소의 후방으로 이동해 공격합니다. 전면 공격이 시작된 후에 후방에서 그 위치를 타격할 준비를 합니다. 거리는 20m. 이제 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섰죠. 속임수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요. 두 번째 독일군 병사가 벙커 입구에서 나타납니다. 보온병을 들고서요. 찬 공기 속으로 커피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는 순찰대가 일찍 돌아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의 게으름에 대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니면 영리해서 길을 단축했다는 농담이었죠. 그가 조셉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얼어붙었을 때 그의 뇌는 그의 눈이 본 것을 처리했죠. 그리고 불일치는 완벽하고 즉각적이었죠. 어둠 속에서도 독일군 제복을 입었어도 조셉은 부인할 수 없는 아파치족이었죠. 높은 광대뼈와 검은 피부, 검은 머리카락은 애리조나 사막에 속하는 그리고 서부 영화의 특징이었으니까요. 유럽 전장이 아닌 독일 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경악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로 그의 입이 쩍 벌어졌죠. 동지들에게 경고를 외쳐 알리려던 찰나 뭔가 불가능한 잘못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요제프의 소총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사됩니다. 훈련과 본능이 사격을 자동적으로 이끌었죠. 총알은 독일 병사의 목에 정확히 명중했고 외침이 채 터져나오기도 전에 그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밤은 순식간에 혼돈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